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는 말만큼 무서운 말이 또 있을까요? 이게 왜 무서운 말인지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축복받으신 겁니다. 나름 평탄한 삶을 살아오셨다는 뜻이니까요. 30여 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됐을 때부터 저는 줄곧 딸이 저와는 다른 인생을 살길 바랐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첫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휘어잡혔죠. 이 망할 년,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은 거야. 애초에 너같이 팔자 센 고아랑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내 아들 살려내라 이년아. 내 아들 살려내. 어머님, 이러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겨우 30 된 청년 같은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갔는데 지금 진정하게 생겼냐고. 남편이 숨을 거둔 이유는 교통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집에서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리며 어린 딸을 돌보고 있었고요. 즉,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가뜩이나 남편의 죽음에 넋이 나가 있던 저는 반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손을 휘두르는 대로 머리채를 잡히며 끌려다녔죠. 보다 못한 다른 가족들이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자식 잃은 슬픔에 이성이 마비된 시어머니는 급기야 절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볼 것 같은데 너 내가 지켜볼 거야. 내 아들 잡아먹고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지켜볼 거라고. 시어머니의 그 말이 저주가 된 걸까요? 그 뒤로도 제 인생은 캄캄한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꽤 부유했던 시댁에선 남편이 죽은 뒤로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았고요. 남편 앞으로 있던 얼마 안 되는 재산과 보험금도 전부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발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 보험금은 남겨달라고 부탁했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 내 아들 목숨값으로 기집애 둘이서 호의호식하려 들어. 내가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꼴은 절대 못 보지. 이 돈은 내가 죽을 때까지 들고 있다가 저승 가서 불쌍한 우리 아들한테 줄 거야. 그러니 넘볼 생각하지 말고 썩 꺼져. 어머님, 그게 그이의 목숨값이라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소영이 다른 집 자식도 아니고 그 사람 딸이잖아요. 어머님 손녀잖아요. 당장 소영이 분유 살 돈도 없어요. 어머님이 부조금 다 들고 가시는 바람에 장례 치르고 빚도 생겼고요. 제발 소영이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온정을 베풀어 주세요. 아이고, 그 기집애가 우리 아들 딸이란 증거가 어디 있는데 너 같은 고아년이 뒤에서 무슨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을 줄 알고. 너 파렴치한 대로 말해봐. 우리 아들 보험금 노리고 다른 새끼랑 수작 부린 거 아니야? 급기야 시어머니는 제 정절까지도 의심했어요. 너무나 모욕적이었어요. 무식한 엄마였던 저는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하긴 뭐 알았다고 해도 어쨌든 남편을 낳고 길러주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돈 내놓으라며 싸움을 걸 수 있겠어요. 죽은 남편한테 못할 짓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식당 서빙, 건물 청소, 우유 배달. 돈이 되는 일이라면 불법적인 일 아닌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 할수록 손과 얼굴은 거칠어져 가고 팔다리는 성한 곳이 없었는데요. 하나뿐인 딸아이를 보며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러나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고 딸아이가 6살 되던 해 소아마비에 걸리고 말았어요. 예방접종만 했어도 걸리지 않았을 병인데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생긴 일이었죠. 뒤늦게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딸의 한쪽 다리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고작 6살 된 아이가 평생 못 걸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선생님, 제발 저희 아이 좀 살려주세요. 평생 다리를 못 쓴다고요? 저희 소영이 이제 겨우 6살이에요. 저보다 아직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데 제 다리를 잘라가세요. 저는 팔다리를 자르든 장기를 떼든 다 상관없으니 제발 저희 소영이만은 살려주세요. 어머님, 그 사정은 안타깝지만 이미 바이러스가 척수의 운동신경을 침범해서 심각한 근육마비가 온 상태예요. 현재까지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치료법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지켜보면서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럼 저희 소영이 상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게 아직 급성기 때문에 지켜봐야 합니다. 재수 없으면 가슴 근육 쪽에도 마비가 와서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은 저를 공포에 빠뜨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 일도 그만두고 딸의 곁에 하루 종일 붙어 있었어요. 한밤중에 자다가도 몇 번씩 눈을 떠 딸이 제대로 숨 쉬고 있는지 확인했죠. 지옥 같은 나날이었어요. 어린 딸아이는 자기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경기를 일으키며 울었죠. 엄마, 엄마, 내 다리가 이상해. 마음대로 안 움직여. 너무 아픈데 아파서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딸이 울 때마다 제 심장이 칼로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어요. 미안해, 소영아. 엄마가 미안해. 우리 소영이 엄마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엄마가 먹고 사는데 바빠서 소영이 아픈 줄도 모르고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할 수만 있다면 제 다리를 잘라서라도 딸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자식이 넘어져서 생채기만 나도 어쩔 줄 모르는 게 부모 마음인데 멀쩡한 자식이 다리를 못 쓰게 됐으니 당시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매일같이 딸의 자그마한 몸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마냥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일어나야 했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딸의 재활치료에 최선을 다했어요. 사실 성인도 버티기 힘든 게 재활치료인데 6살 난 저희 딸은 오죽 힘들었겠어요. 재활치료를 할 때마다 못하겠다면서 몇 번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딸이 재활치료를 받을 때만큼은 엄하게 대했어요. 엄마, 나 힘들어. 이제 그만할래. 안 할래.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걸어보자, 소영아. 선생님이 앞으로 30분은 더 다리 운동해야 한다고 했어. 싫어. 힘들단 말이야. 강소영, 너 이러면 평생 내 다리로 못 걸어. 엄마가 널 언제까지 업고 다니고 휠체어 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2다리로 걷지도 못하면 너 유치원도 못 가고 나중에 학교도 못 가. 평생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고 싶어? 딸을 채찍질하는 제 마음도 편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제가 뱉은 말에 제가 더 가슴을 다쳤죠.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딸이 2발로 걸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악역이 될 수 있었어요. 매일같이 재활에 매달린 덕분일까요? 다행히 딸은 1년 반이라는 긴 병원 생활을 무사히 마쳤고요. 퇴원할 때 자기 발로 걸어 나올 수 있었어요. 비록 후유증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절긴 했지만 2다리를 아예 못 쓸 거라던 최초 진단에 비하면 기적이나 다름없었죠. 보통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나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런 꾸며낸 가짜 이야기보다 냉혹했어요. 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일을 아예 못했기 때문에 빚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고요. 절름발이가 된 딸은 학교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죠. 엄마, 나 그냥 학교 안 가면 안 돼? 왜? 걸어 다니기 힘들어서? 그럼 엄마가 업어다 줄까? 아,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나 놀린단 말이야. 다리 병신이라고. 엄마, 그거 나쁜 말이잖아.
친구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이잖아. 근데 왜 애들은 나만 보면 그렇게 나쁜 말을 할까? 엉엉 우는 딸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세상은 어쩜 이리도 저희 모녀에게 잔인한지. 그래도 저는 눈물을 꼭 참고 딸을 끌어안았죠. 소영이 말이 맞아. 그런 말은 절대 친구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이야. 근데 세상엔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서 소영이가 살다 보면 그런 나쁜 말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야. 근데 그때마다 피하고 도망칠 순 없어. 그럼 어떻게?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을 만나면 모르고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알려줘. 그래도 계속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 소영이가 무시하는 거야. 소영이는 그런 말하는 친구가 좋아 싫어? 당연히 싫지. 그럼 무시하는 게 더 쉽겠네. 소영이가 싫어하는 사람이 소영이를 상처 입히게 두지 마. 세상엔 소영이를 좋아하고 아껴줄 친구들이 훨씬 많거든. 그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면 돼. 앞으로도 학교에서 어렵고 힘든 일 많겠지만 소영이가 그곳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 엄마가 항상 곁에서 도와줄 거니까 용기 내서 학교 가보자. 소영이라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딸을 응원하고 지지해준 덕분일까요? 딸은 무럭무럭 자라서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서울의 내로라 하는 대학에 장학금도 받고 들어갔어요. 심지어 우등 졸업 후 이름난 대기업에 취업도 했죠. 장애인 전형이든 뭐든 했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아준 딸이 너무 고마웠죠. 그러자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연락을 끊었던 시어머니가 다시 저희 모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아이, 소영이 그 애가 이번에 땡땡 기업 합격했다며? 그래, 월급은 얼마나 된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어차피 저도 일하고 있겠다. 소영이가 버는 돈은 안 건드리려고요. 죽은 내 아들 딸이 똑 부러지는 데가 있어서 돈 관리 잘하겠지 싶어요. 아, 그래도 그 큰 회사 다니면 월급이 적진 않을 텐데. 아직 할미한테 그동안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용돈이라도 꼬박꼬박 줘야 하지 않겠어? 솔직히 시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저희 모녀가 힘들 땐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저희 딸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해선 용돈을 요구하는 게 기가 막혔죠.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동안 어머님이 전화 한 통 소영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오히려 저희가 받아야 할 그의 유산이나 보험금도 전부 어머님이 가져가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소영이 월급을 내놓으라고요? 뭐야.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아들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놓고 뭐가 그렇게 서러워. 남편 잡아먹었으면 당연히 그 값을 치러야지. 말을 바로 하세요. 제가 언제 죽은 그 일을 잡아먹었나요? 그 이는 교통사고로 떠난 거고 그 사고는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한 번만 더 연락해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시면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못 받은 그의 유산 다 받아낼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시어머니가 강약약강의 전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세게 말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바로 꼬리를 내리곤 다신 연락하지 않았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딸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줄은 말이죠. 당시 제 앞으로 꽤 많은 빚이 쌓여 있었는데요. 그걸 딸에게 물려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악착같이 일해 부지런히 빚을 갚았어요. 아니 됐다고 하는데도 딸 역시 월급이 나올 때마다 일정 부분 생활비를 했고요. 덕분에 가게 상황은 점차 나아졌고요. 딸이 취업하고 5년도 안 돼 빚을 전부 상환할 수 있었어요.
마이너스였던 통장 잔고가 플러스가 된 날, 딸을 끌어안고 둘이 얼마나 울었던지. 엄마,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일 그만하고 쉬어. 앞으로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 됐어. 엄마, 아직 멀쩡해. 딸한테 신세질 만큼 뒷방 늙은이가 된 건 아니라고. 아이 참, 그냥 좀 쉬라니까. 마음은 편해. 집에만 있으면 괜히 시간만 더 안 가고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그럼 앞으로 남의 가게 일하지 말고 엄마 가게 해. 내가 가게 하나 차려줄 테니까. 괜찮다고 해도 딸은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딸이 모아둔 돈으로 작은 노래방을 하나 차렸죠. 작은 국수집이나 김밥집 같은 걸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오랜 노동과 딸의 병으로 몸이 다 망가진 상태라 당장은 힘에 부칠 것 같더라고요. 노래방은 기계만 좀 다룰 줄 알면 육체 노동은 거의 없는 편이었으니까요. 음료나 주전부리도 사온 걸 처리하기만 하면 되니 편했고요. 뭐 나름 신의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으니 낮엔 학생들이 많이들 이용했고요. 밤엔 인근 직장인들이 뒤풀이를 할 때 자주 찾아줘서 장사는 잘 됐어요. 착한 딸은 주말이면 저를 도와 가게로 나왔어요. 힘들 텐데 그러지 말라 말려도 듣지 않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딸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생전 화장 한 번 안 하던 애가 부쩍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늘었고요. 옷도 제가 사다 준 것만 입더니 언제부턴가 자기 혼자 시내로 나가 원피스 같은 걸 사 입고 있더군요. 직감적으로 딸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심도 했어요. 딸이 평생 남자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늙어 죽는 게 아닐까 했는데 드디어 우리 딸도 남들처럼 연애를 하는구나 했죠. 처음엔 모른 척 해줬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남자일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딸에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소영아,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지?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았어? 얼굴에 대놓고 나 요즘 연애 중이에요. 쓰여 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만났어? 그게 엄마도 아는 사람이야. 우리 노래방 단골이라서. 딸의 남자친구는 놀랍게도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간혹 회사 회식 때 찾아오는 손님이었죠.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 예의 발라서 내심 저도 딸이 이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딸이 그 남자와 연애 중이라니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 내 다리 불편한 것도 아는 거지? 당연하지. 나도 그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자긴 상관없대. 힘들었냐고 자기가 평생 내 다리가 되어주고 싶다며 울더라. 좋은 사람 같아. 안 그래도 엄마한테 나랑 만나는 거 말하고 싶다고. 계속 졸랐었는데 조만간에 한번 집에 데려올게. 괜찮지? 그럼 당연히 괜찮고 말고. 우려와 달리 딸의 남자친구는 딸의 장애도 품어준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뒤에 저는 정식으로 딸의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어요. 역시나 가게에서 봤던 대로 싹싹하고 예의 바른 친구. 무엇보다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머님만 허락하신다면 소영이랑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소영이가 힘든 시기를 겪은 만큼 앞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대뜸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 얘기 꺼내는 딸의 남자친구가 당황스럽긴 했지만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 남자의 조건은 둘째치고요. 딸이 자기 남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눈에 보였거든요. 사실 딸은 늘 밝게 웃고 있어도 어딘지 모르게 그늘진 느낌이 드는 아이였어요.
제가 어찌해 줄 수 없는 장애로 인한 사회적 편견 때문이었죠. 하지만 딸은 연애를 시작한 뒤로 그늘진 인상이 싹 사라졌어요.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늘 밝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딸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야말로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지금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아껴주겠나? 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그 뒤로도 예비 사위는 딸과 예쁜 만남을 이어갔고요. 사귄 지 반년 만에 뱃속에 아기도 생겼어요. 솔직히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임신을 했다니 엄마로서 너무 당황스럽긴 했는데요. 뭐 요즘 젊은이들은 워낙 빠른 편이라고 하니 수긍했어요. 떡 해먹고 시집 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바로 식 날짜를 잡고 상견례부터 했어요. 예비 사위가 워낙 저희 딸한테 잘했기 때문에 사돈댁도 인격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사돈이 언론사에서 일하는 기자라니 더욱더 경우 있는 집안일 거라고 믿었죠. 그러자 그런 제 믿음은 예비 사돈댁과 마주 앉자마자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바깥 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동안 바깥 창반 없이 혼자서 따님을 키웠다고요? 네, 그 남편이 소영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 바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요. 신경 쓸 수도 있지만 제 직업이 기자라 모든 걸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성미라서요. 바깥 향반은 어쩌다 돌아가신 겁니까? 혹시 지병이 있던 건 아니죠? 바깥 사돈의 질문에 당혹스러웠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교통사고였어요. 그래요? 그럼 집안에 따로 지병 있는 분이 있다거나 뭐 다리가 불편한 분이 또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제야 바깥 사돈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딸 다리 장애가 유전되는 건지 불안했던 거죠. 기분 나빴지만 부모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딸 뱃속에 이미 손주도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저희 딸 다리가 불편한 건 소아마비 후유증인데요. 조금만 공부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소아마비는 유전성 질환이 아니라 감염병의 일종이에요.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알겠는데 아무 걱정 말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도 자식이라고 이놈 하나뿐인데다 이놈이 3대 독자라서 저희 집안이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이라 사실 오늘 이 자리도 그대 따님이 저희 아들 애를 가졌다고 해서 나온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왔을 겁니다. 사돈의 말에 옆에 있던 안사돈이 옳다구나 맞장구를 쳤어요. 아, 당연하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진철이 얘가 어릴 때부터 참 잘생기고 영특해서 쫓아다니는 여자도 얼마나 많았는데요. 아이, 공부도 곧잘해서 대학도 회사도 얼마든지 좋은 데 갈 수 있는 애였는데 어릴 때 애가 마음을 못 잡고 방황을 좀 하는 바람에 사실 예비 사위 말고 나머지 집안을 빼면 모든 게 저희 딸보다 떨어졌어요. 명문대를 나온 저희 딸과 달리 전문대 졸업생이었어요. 아, 물론 저는 그런 건 전혀 상관없었어요. 저희 딸이 장애가 있어서 숙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돼지나 소를 등급 매기는 것도 아니고 결혼할 때 그런 걸 따지는 게 너무 천박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 둘이 서로 좋아하면 됐지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돈 댁은 그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는 내내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었는지를 계속 내세웠어요. 저희 집이 대대로 언론사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땡땡 신문에서 평생 계셨고 저도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지금 기자로 일하고 있죠.
그래서 진철이 이놈도 저를 따라 펜을 들길 바랐는데 이놈이 고집이 좀 세요.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면서 지금 사업 준비 중입니다. 네, 사위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 얘긴 못 들었는데 지금 회사 다니고 있지 않나요? 아, 사업 자금은 자기 힘으로 마련하고 싶다고 해서 말이죠. 뭐, 저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도움을 줄 여력은 되는데요. 아, 이놈이 이 부모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면서 좀 집을 부리는 거야 말이죠. 아, 그리고 그 작은 회사가 뭐 우리 아들같이 큰 그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 다닐 것도 아니고 사업자금 모을 겸 임시로 다니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예비 사위분 하신다는 사업이 어떤 사업일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그전까진 예비 사위가 사업하고 싶어 하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티는 내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사돈 부부의 아들 자랑은 끝이 없었는데요. 아무리 고슴도치 새끼도 제 새끼가 최고라지만 어쩜 그리도 쉬지 않고 아들 자랑만 해대는지 결국엔 예비 사위도 민망했는지 말리더라고요. 아유, 두 분 다 그만 좀 하세요. 듣는 제가 다 민망해요. 저보다 소영이가 훨씬 대단한데 장모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좀 보고 배우라고요. 네, 자기 아들 말에 안사돈이 발끈했어요. 바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우리가 뭘 잘난 우리 아들 자랑 좀 하겠다는데. 그리고 솔직히 안사돈은 겸손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이 왜 할 말이 없어? 소영이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 나도 지원했다 떨어진 데잖아. 소영이 얘는 장애인 전형으로 들어간 거라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니? 너도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서 최종까지 갔던 회사인데. 네, 다리가 그래 봐라. 진작에 붓고도 남았지. 아, 엄마, 지금 장모님 앞에서 뭐라는 거야? 그만해. 아, 왜 내가 뭐 틀린 말했니? 아, 막말로 소영이 얘가 너보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면 뭐 해. 다리가 이 모양인데. 엄마, 그만하라고. 예비, 사위 부부싸움이 한창 펼쳐졌어요. 당황한 사위가 얼른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희 엄마가 식전술을 좀 많이 드셔서 취한 모양이에요. 평소엔 절대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붉어진 눈으로 딸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요. 저는 저대로 화를 참을 수가 없었죠. 아무리 술이 과했다고 해도 방금 그 말은 들어줄 수가 없네요. 평소 저희 딸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저는 이런 집안에 저희 딸 시집 못 보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서 딸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러자 바깥 사돈이 황급히 따라 나와 저를 말리더군요. 아이, 사돈 진정하세요. 아,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미 아이들 둘만의 문제도 아니고 손주도 생겼는데 조금 전 안사람이 한 말 실수는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 좋은 게 좋은 거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장모님. 저 소영이랑 뱃속에 우리 튼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잘할게요. 그러니 제발 이렇게 가지 마세요. 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안사돈은 꿋꿋한 표정으로 입술만 깨물고 있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붙잡는 바깥 사돈과 사위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딸에게도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죠. 소영아, 결혼이란 게 집안과 집안끼리의 결합 아니겠니? 그래서 결혼할 남자 말고도 그 부모와 가족들을 꼭 같이 봐야 하는 거고, 내 할머니를 생각해봐. 이 엄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엄마는
그 여자 보면서 계속 내 할머니가 생각나는구나. 난 소영이가 엄마처럼 시집살이 때문에 마음 고생은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당연하지. 할머니가 엄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내가 아직도 다 기억하는데 뱃속에 우리 튼튼이는 나랑은 다르게 아빠 사랑 듬뿍 받고 자라길 바랬는데 일단은 좀 더 고민해 볼게. 딸은 결국 예비 사위와 당분간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비 사위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매일같이 저희 집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죠. 근데 하필이면 그쯤에 저희 집에 발길을 끊었던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예비 사위를 보고는 바로 호기심을 가지더군요. 예, 밖에 있는 저 남자 누구니? 계속 소영이 이름 부르면서 울던데. 아, 소영이 만나는 남자친구예요. 아, 근데 왜 밖에 저렇게 웃었나? 일이 좀 있어서요. 그보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또 돈 얘기하실 거면. 아니, 누가 돈 때문에 온 줄 알아. 생각해보니 내가 그동안 너무 너희 모녀한테 무심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라도 잘 지내보려고 온 거지. 아, 잘 지내보려 한다니 어떤 식으로요? 너무 그렇게 떨떠름한 반응 보이지 말아라. 내가 옛날에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했던 거 안다. 우리 아들 그렇게 떠난 것도 내 탓이 아닌데 그래도 변명을 좀 하자면 부모인 자식 마음. 너도 소영이 아파봤으니 어느 정도 알지 않겠니? 그냥 누구라도 탓하고 싶었던 거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마. 그러니 받아들라. 내가 앞으로 살면 더 얼마나 살겠냐. 시어머니의 뜻밖의 사과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죽은 남편이 생각나기도 해서 시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틈틈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전화,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싸오기도 했고요. 직접 뜬 목도리나 식탁보 같은 것도 선물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우리 모녀와 화해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허락도 없이 집에 드나들곤 했고요. 저희 딸을 따로 불러서 둘만 만나게 해주기도 했죠. 남자애가 괜찮아 보이더만. 뭐 그의 애비도 유명한 언론사 기자라면서 소영이 주제에 어디 가서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다 이미 뱃속에도 애가 있는데 시험이 안 보고 살면 되지. 그냥 허락해줘라. 아, 결혼이 뭐 별거라고. 어머님이 상견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집안에서 소영이를 얼마나 업신여겼다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시어머니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일단 딸의 뱃속에 애가 생겼는데 당장 결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나이 때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걸 생각도 못 했는데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바깥 사돈이었어요. 저기 먼저 연락하실 줄 알았는데 계속 연락이 없어서 말입니다. 저희 아들이 소영이 할머니 통해서 얼마 전에 꽤 큰 돈을 드렸잖아요. 그건 안 사돈이 마음을 바꾼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이 할머니라면 저희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 들은 게 전혀 없는데.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금액이 적으면 저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건 그놈이 신혼집 구매하려고 모아둔 돈을 통째로 들렸다고 했어요. 그게 1억 좀 넘는 돈인데 바깥 사돈의 입에서 나온 액수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물어보니 딸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 길로 시댁으로 달려갔는데요.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던 시어머니는 예비 사위를 불러 삼자대면하겠다 하자 그제야 시인하더군요. 아유, 그래, 내가 사위한테 돈 좀 빌렸다.
아, 그게 뭐 그리 큰일 날 일이라고. 이렇게 들고 일을 벌이냐고. 어머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사위, 손주 사위라 아직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뱃속에 애가 들어섰는데 처녀가 당연히 그럼 결혼을 해야지. 어머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애는 소영이랑 저 둘이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 얼른 그 돈 내놓으세요. 아, 도대체 그 큰 돈을 무슨 배짱으로 빌리신 거예요? 소영이한테 전해주겠다. 막상 돈을 보면 소영이 마음도 달라질 거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소영이한테 주셔야죠.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이미 그 돈은 시어머니에게 없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노인네들 상대로 약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에게 된통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몇몇 검증받지 않은 약을 불로장수하는 약이라면서 1억 원에 구입하셨군요. 그 전에 모아둔 재산이나 남편 유산도 전부 허투루대 써버리셨고 말이죠. 맘 같아서는 저와 딸과는 몰랐던 일이니 시어머니와 해결하라고 하고 싶었는데요. 시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심상치가 않아서 병원 검사를 받아보니 치매라고 하더군요.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치매로 인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 거라 하더라고요. 그 경우 피해 복구에 대한 책임은 시어머니가 아닌 보호자에게 돌아간다고 하고 말이죠. 당시 시어머니의 보호자는 같이 살고 있던 시누이였는데요. 시누이도 딸랑애만 샘먹고 살기 바빠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됐어요. 더군다나 제가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을 때 유일하게 편 들어주던 게 시누이였는데 그런 시누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싶진 않았어요. 결국 저는 예비 사위와 사돈을 만나 무거운 마음으로 용서를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치매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인지 활동이 어려워서요. 이 피해 보신 돈은 시간이 좀 걸려도 어떻게든 저와 딸아이가 갚아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위가 얼른 고개를 내밀더군요. 아니요, 장모님. 할머님이 그러신 건데 제가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제 실수도 있는걸요. 그러니 너무 개의치 마세요. 그래도 그 큰 돈인데 괜찮습니다. 전 오히려 돈 1억에 장모님이랑 소영이를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좋은걸요. 장모님,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발 뱃속에 우리 튼튼이 아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 그러자 곁에 있던 박가사돈과 안사돈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니 저도 더는 세게 나갈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슬그머니 딸에게 물어봤죠.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소영아? 할머니가 잃은 1억이 어떻게든 엄마가 갚으면 되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내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봐. 엄마 말처럼 뱃속에 우리 튼튼이 엄마랑 나 둘이 있어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아빠 없는 자식 키우지 않다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야. 내가 그렇게 자라봐서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너무 잘 아니까. 지난날 남편 없이 어린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말 못할 우여곡절이 많았던가. 그 과정에서 딸이 많이 상처 입었을 테죠. 자기 자식에게는 그런 되물림을 하고 싶지 않은 딸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사위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빚은 조금씩 천천히 갚아나가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사돈댁에서 그 돈 1억을 빌미로 저희 딸을 못 살게 굴까봐 말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위에게 말했네요. 난 자네한테 뭐라 그런 건 바라지 않네. 내 생일이나 어버이날이라고 일부러 찾아올 필요도 없고 선물 같은 걸 줄 필요도 없어. 부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대신 우리 딸도 그런 걸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지? 그럼요, 장모님.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중간에서 잘할게요. 그렇게 딸은 예비사위와 정식으로 식을 올리고 신혼집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사위가 모아둔 돈은 이미 다 날린 상태였기 때문에 사돈댁에서 따로 도움을 줬죠. 정말 얼마나 미안하던지 매달 노래방 수입에서 제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 돈을 전부 사위에게 보내줬죠. 사위는 그때마다 거듭 사양했지만 제가 워낙 고집을 부리니 별 수 없었나 봐요. 장모님, 어차피 그 돈은 소영이랑 뱃속 애기한테 쓰려던 돈이었고 잘 쓸게요. 약속합니다. 실제로 사위는 저희 딸과 태어난 손녀에게 참 잘했어요. 결혼 전 저와 했던 약속도 잘 지켜줬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위 하나는 참 잘 골랐다고 생각했는데요. 딸이 결혼하고 2년도 안 돼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그건 바로 경기 불황으로 사위가 회사에서 잘린 거였죠. 손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하필 한창 돈 잘 쓸 땐데 회사를 잘리다니. 너도 지금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니? 모아둔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그 사람도 지금 제 취업 자리 알아보고 있고 자리가 좀 있대. 요즘 같은 불경기에 기왕 이직하는 거 좋은 곳으로 가려다 보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뭐 이대로 재취업 안 돼도 괜찮아, 엄마. 어차피 나 곧 회사 복귀해야 하거든. 샛별이 누구한테 맡겨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지 뭐. 저는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딸은 생각보다 태평스러웠어요. 본인이 직장이 있어서일까요? 사위가 재취업에 실패하면 자기가 돈을 벌면 된다는 생각이군요. 실제로 사위는 반년이 넘도록 좀처럼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요. 결국 딸이 육아휴직을 끝내고 현업으로 복귀했어요.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복귀라니. 딸의 몸 상태가 너무 걱정됐어요. 다리도 성치 않은 아이였으니. 그래서 노래방은 알바를 쓰고 틈틈이 제가 딸네 가서 손녀를 돌봐주려고 했는데요. 딸은 그때마다 좀 서운하다 싶을 정도로 칼같이 거절하더군요. 됐어, 엄마. 올 필요 없다니까.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가 같이 있는데 뭐. 그래도 남자가 애를 보면 얼마나 볼 줄 안다고. 또 유서방이 집에서 그냥 노는 게 아니잖아. 이직 준비한다며 내가 가서 살림도 좀 챙기고 샛별이도 봐줘야. 유서방도 금방 재취업하지 않겠어? 아이, 글쎄 우리 부부 일인데 신경 쓰지 말라니까. 엄마가 그러면 괜히 그 이만 불편해해. 딸의 말이 참 서운했어요. 딸 말로는 사위가 손녀도 잘 보고 집안일도 틈틈이 한다는데 그래도 남자가 하는 게 어디 여자 마음에 쏙 들겠어요. 딸은 툭하면 저희 집에 들러 반찬을 갖고 갔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얼굴이 초췌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다 결국은 손녀를 사돈댁에 맡긴다고 하더군요. 안사돈한테 맡긴다고? 아, 차라리 내가 봐줄게. 신혼집하고도 친정이랑도 가깝잖아. 엄마는 노래방 일이 있잖아. 노래방이야 사람 쓰면 되는데. 안 그래도 수입 줄었다며. 그래서 언제 그한테 빌린 1억 갚겠어? 뭐 그 사람 말로는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집 어머님 아버님이 해주신 거잖아. 1억 모이면 바로 드리려고. 그래서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딸은 아무래도 자기 할머니가 잃은 돈 1억이 부채로 남은 것 같더라고요. 부지런히 벌어서 빨리 사돈댁에 1억을 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 딸의 마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한편으론 딸이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더욱더 열심히 일했는데요. 문제는 사위가 1년, 2년이 넘도록 좀처럼 재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뭐 본인 말로는 준비하던 사업을 해보려고 방향을 틀었다.
그마저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되더니만 그 뒤로는 아예 이직도 알아보지 않는 것 같더군요. 물어보면 네, 뭐 저도 빨리 뭐라도 해야죠. 하고 한숨만 쉴 뿐이었고 제가 너무 구닥다리인 걸까요? 사실 멀쩡한 남자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 너무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원래 백수라는 게 그냥 처음부터 나 백수해야지 마음 먹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할 일 없이 집에서 허송세월하다 보면 결국 의욕이 다 꺾여버리고요. 그때부터 진짜 백수가 되는 거예요. 때마침 노래방이 갑자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일손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시간제 알바를 고용하려다 사위 생각이 나더군요. 사람들과 부대끼고 몸을 움직이다 보면 좀 정신이 들지 않을까 싶었어요. 유서방, 자네가 당분간 우리 가게 일 좀 도와주면 어떻겠나? 네, 제가요? 장모님 아시다시피 제가 애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해서요. 샛별인 사돈댁에서 봐주고 있지 않은가.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것도 다 소영이가 하고 있고. 아, 그렇긴 한데 저 이직 준비도 해야 하고. 이직 준비하겠다고 자네가 집에만 있던 게 벌써 몇 년째인가. 그러느니 가게라도 나와서 사람 상대하고 조금씩 몸 움직이는 게 낫지. 하루 종일 일하라는 게 아니야. 오전에 손님 없는 시간에만 잠깐 나와 있어. 내가 돈도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갈게요. 사위는 영 못마땅한 기색이었지만 결국 승낙했어요. 이 기회에 사위가 정신 좀 차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직 자리를 알아보길 바랐는데요. 그건 제 헛된 희망이었다는 걸 얼마 안 가 알게 됐어요. 사위는 일을 제대로 하는 건 고사하고 걸핏하면 지각하기 일쑤였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일하면서 손사래를 쳤죠. 한 번은 손님이 노래방 안이 너무 더럽다고 좀 치워달라고 했는데요. 사위가 그냥 걸레질 대충하고 말았나 봐요. 그래서 손님이 다시 제대로 좀 치워달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걸레를 집어던지고 성을 내더군요. 노래방 왔으면 노래나 부르고 가면 되지. 여기가 호텔이야? 아, 왜 자꾸 방을 치워달래? 내가 여기서 노래방 청소하고 있을 사람으로 보여? 사위, 자네 지금 손님들한테 뭐 하는 건가? 좀 자제하게. 장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결혼 전에 할머님한테 1억 뜯었을 때 그때도 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평생 우리 사위하면서 챙겨도 모자를 파네. 이딴 노래방에 나와서 일하라니. 도대체 절 어떻게 보시고 그러세요? 소영이 대기업 다니고 전 집에만 있다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사위의 분노의 화살은 갑자기 저로 향했어요. 노래방에서 일해달라고 한 게 어지간히도 불쾌했나 보더라고요. 일단 그런 사위를 달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입구 쪽이 소란스럽다 싶더니만 누군가 안으로 불쑥 들어왔죠. 다름 아닌 안사돈이었죠. 사돈은 제 아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니, 진철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여기까진 왜 왔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안사돈네 노래방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안 찾아와? 내가 샛별이를 왜 봐줬는데? 너 이직 준비하는데 방해되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 안사돈은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서운지 입안이 바싹 마르더라고요. 사부인, 전 그냥 유서방이 뭐라도 좀 몸을 움직였으면 해서.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 이런 천박한 곳에서 일하게 해? 사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천박하다니. 저희 가게는 건전하게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래봤자 노래방이죠. 노래방이 내놓은 천박한 집안에서 언론이라는 우리 집안을 능멸해도 유분수지.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진철이, 너 당장 따라 나와. 네가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니 어디. 그때까지만 해도 참고 사과하려고 했어요. 어쨌든 사돈 부부의 의사도 묻지 않고 사위를 노래방에서 일하게 한 건 제 실수였어요. 하지만 이윽고 이어진 안사돈 말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절름발이 병신을 걷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 우리 아들을 이따위로 대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돈? 절름발이 병신이라니 설마 저희 딸 두고 하는 말인 건가요? 그럼 뭐 한쪽 발 못 쓰는 장애인이 그쪽 딸 말고 또 있어요? 더는 말해봤자 가치가 없었어요. 전 그대로 달려가 안사돈의 뺨을 후려쳤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미친 건 당신이지. 상견례 때 천박하게 놀리던 그 입 아직도 못 고쳤나? 이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이 나오는 거지. 그동안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던 당신 아들 참고 살아준 게 누군데. 늘 감사하고 칭찬받아도 모자랄 우리 딸. 칭찬은 못할 망정 신체적인 약점을 갖고 조롱을 해? 역시 그때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당장 여기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딸 볼 생각하지 마. 저는 그 길로 안사돈과 사위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딸이 퇴근하자마자 불러서 바로 이혼하라고 했죠.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딸도 대충 눈치를 챈 것 같더군요. 엄마, 또 어머님이 내 발 갖고 뭐라고 했구나.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한두 번이 아니구나. 그 여자 너 만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널 모욕한 거구나. 제 말에 따른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맞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엄마 가슴만 아프지. 어이, 할머니 1억 잃은 걸로 억하심정이 많으셨어. 그래서 나 볼 때마다 모진 말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최대한 1억 빨리 갚으려고 했던 건데 그 돈이 뭐라고. 노래방 팔아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엄마가 다 갚아줄게. 그러니 그만 유서방하고 이혼해. 언제까지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인간 데리고 살 거야? 엄마, 그래도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 사람이랑 좀 더 얘기해 볼게. 뭘 얘기해? 뭐, 새별이 때문에 그래? 애비 없이도 자식은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어. 엄마가 너 키운 거 보면 모르겠어. 새별이도 그렇게 키우면 돼. 그런데 딸은 좀처럼 제 눈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고 보면 결혼 이후 딸은 이상하리만치 저와 시선을 마주하거나 대화하는 걸 피했어요. 마치 뭔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 집으로 오게 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만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한 것도 그렇고 얼굴에 그늘이 짙어지던 것도 그렇고 떠올려 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작정하고 다그쳐 캐물었어요. 너 뭔가 엄마한테 말 안 한 게 더 있구나. 그렇지?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감출 게 뭐가 있다고. 거짓말 그만하고 엄마를 똑바로 보고 말해봐. 소영아. 하지만 딸은 계속 제 시선을 피한 채 손끝만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딸의 긴 셔츠 소매가 눈에 들어온 건 바로 그때였어요. 언젠가부터 딸은 한여름에도 긴 소매만 고집했는데 유독 더위를 잘 타서 여름엔 늘 반소매 옷만 입던 딸이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너 잠깐 그 옷 좀 걷어봐. 뭐, 엄마 왜 그래? 하지마. 저는 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딸의 옷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딸의 팔엔 푹푹 멍과 상처 자국이 가득했어요. 경악하는 제 앞에서 딸은 울음을 터뜨렸죠. 설마 이거 다 유서방이 그런 거니? 도대체 언제부터? 미안해, 엄마, 미안해. 사과만 하지 말고 얘기해봐. 유서방이 너 언제부터 이렇게 한 거니?
딸이 고백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딸은 결혼 후 줄곧 사위의 폭력적인 성향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샛별이랑 엄마도 가만 안 두겠다고 해서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 일 안 하고 계속 집에만 놀고만 있는 것도 조금만 뭐라고 하면 바로 욕부터 하니까 딸은 두려움에 떨며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어요. 왜 그동안 딸이 사위를 감싸고 돌았는지 집에도 못 오게 했는지 알겠더군요.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가려고 했는데요. 딸이 울면서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보복이 무서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조용히 딸을 이혼시키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 짓으려고 했는데요. 사돈 일가의 파렴치한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턴가 노래방에 손님들 발길이 뜸해지더니 나중엔 파리만 날리기 시작했는데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웃 가게에서 기사를 보여주더라고요. 아유, 자기, 이 기사 봤어? 이거 자기네 가게 사진 아냐? 기사 내용은 불건전 노래방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시내 몇몇 노래방이 법을 어기고 술을 파는 것도 모자라 안주를 재탕하고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당연히 저희 노래방과 상관이 없었는데요. 문제는 그 신문사가 기사 예시 사진으로 외관을 썼다는 거예요. 작은 글씨로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하고 써 있었지만 사람들이 어디 그런 글자를 제대로 읽던가요. 게다가 모자이크도 너무 흐릿하게 쳐서 저희 가게를 와본 사람이라면 단박에 저희 가게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레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는 거였죠. 해당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는 당연히 바깥사돈이 일하는 곳이었어요. 일부러라도 볼 수밖에 없는 치사한 행동이었죠. 너무 억울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란 말처럼 그냥 딸을 위해 조용히 이혼하는 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종의 각성 상태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딸 역시 분노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나 더는 참지 않을래. 그 인간들 어떻게 엄마 가게까지 이렇게 해칠 수가 있어? 나 하나 밟고 고통 줬으면 됐지. 어떻게 엄마한테까지. 나 쟤들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 인간들 전부 고소할 거라고. 사위의 폭력 앞에서 늘 위축돼 있던 딸은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그동안 사위가 때릴 때마다 찍어둔 피해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고 따로 언론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도 했죠. 거기서 그동안 사위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을 고발한 건 물론이고요. 사돈댁에서 저희 모녀를 짓밟기 위해 어떻게 언론을 이용했는지도 얘기했네요. 인터뷰가 나간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대중들은 저희 모녀의 아픔에 공감해줬고요. 사돈 일가의 악행에 분노했어요. 급기야 어디 언론사에서 그런 짓을 한 거냐면서 사돈에 대한 신상털이가 시작됐네요. 그제야 사돈과 사위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나 봐요. 계속 전화와 문자로 기사를 내려달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물론 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요. 일단 사위 전화를 받는 태도부터 달라졌어요. 여보, 큰일이야. 사람들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 이대론 우리 아버지 밥줄 다 끊기게 생겼다고. 그래서 지금 겨우 그 말하려고 전화한 거야? 뭐? 그래서라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못할 말은 아니잖아. 우리 이혼할 거고 이제 더 이상 내 시아버지도 아닌데 나랑 아무 상관없잖아. 그리고 자업자득이란 말 몰라? 전문대 졸업하고 그 나이 먹도록 백수라서 모르나? 이런 유식한 말은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는데, 다 했네.
애미애비가 자초한 일이야. 그러게 불법 노래방 기사 쓰면서 죄 없는 우리 엄마 가게 사진을 왜 갖다 쓰는데? 그러자 사위는 자기 처지도 있고 부들부들 언성을 높였어요. 요즘 네가 나한테 안 맞았다고 겁대가리를 상실했거나 이대로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또 때리려고? 어디 그래 봐. 나도 더는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을 거니까. 이미 너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 안 갔니? 곧 갈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 아, 그리고 이 통화 내용도 다 녹음했어. 이것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 되겠다. 고마워. 여보, 아, 당신 진짜 왜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아, 당신 지금 나한테 화나서 이러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빌게. 아, 그러니까 이쯤하고 그만하자. 네가 빌면 뭐 내가 화를 풀어야 해? 그동안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면 아직 멀었어. 기대해. 이제 시작이니까. 딸은 사위를 있는 대로 약 올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늘 당하고만 살던 제 딸이 그렇게 보란 듯이 사위를 한 방 먹여주니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그 사이 사람들은 바깥사돈이 다니던 언론사를 알아냈고 당장에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사퇴시키라고 압박까지 시작했죠. 그러자 사돈 내외도 더는 버틸 수가 없었나 봐요. 아들을 끌고 집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사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애미로서 아들이 기죽어 있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사부인, 노래방에서 착취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착취라니, 전 분명히 유서방 의사를 물어봤고 일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돈도 줬어요. 근데 유서방은 허구한 날 지각에 손님들하고 싸우기만 했는데 그걸 착취라고 부를 수 있나요? 뻔해요. 제대로 사실 확인도 안 해보시고 유서방 말만 듣고 편든 거겠죠. 제가 어리석었어요. 안사돈이랑 아들 말만 듣고 그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닌데 제발 한 번만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대로 해고당하면 저희 식구들은 어떡합니까? 제발 해명 기사라도 내주세요. 서로 오해가 있었다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아, 부모로서 제 마음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저 살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저희 아들 때문에. 아니요, 전 이해 못하겠는데요. 전 저희 딸이 한쪽 발이 불편해도 응석바디로 키우지 않았어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따끔하게 야단쳤죠. 그런데 사돈 내외는 어떻게 하셨나요? 유서방이 무슨 잘못을 하든 감싸고 돌기만 급급하지 않았어요? 회사 그만두고 몇 년을 놀고 먹은 것도 모자라서 저희 딸한테 폭력까지 썼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감싸고 돌 생각을 해요? 그러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나온 거겠죠. 두 분이 그렇게 썩은 물을 흘려보냈으니 유서방도 썩다 못해 인간 쓰레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제 말에 바깥사돈은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났어요. 옆에 있던 안사돈도 더는 본성을 누르지 못하고 대거리를 하더군요. 야, 너 말 다 했어? 발 장애인을 며느리로 줬으면 고마운 줄 들어 살아야지. 뭐가 잘났다고 고개 뻣뻣하게 들고 목에 힘을 주는데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 같아? 너랑 내 딸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콩밥 먹게 만들 거라고. 그래,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요. 근데 저도 이번에 유서방 고소하면서 법에 대해 공부 좀 했거든요. 소송은 오히려 제가 걸어야 해요. 그 사진 일부러 사용한 거잖아요. 변호사 말이 충분히 명예훼손이랑 영업방해죄로 소송 걸 수 있다고. 이 기회에 피해보상금 두둑하게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사돈 내외 하는 꼴을 보니 그렇게까지 해야겠네요. 그러자 사돈 내외와 사위의 얼굴이 다시 사색이 됐어요.
사위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더군요. 아, 장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새별이 하나뿐인 아빠잖아요.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할머님한테 뜯긴 1억도 눈 감아 드렸는데, 아,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 1억은 언제까지 들고 먹으려고? 소송 전에 다 갚아줄 테니 걱정 말게나. 아, 지금 돈 갚아 달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거죠. 아씨, 엄마랑 아버지 뭐 해요? 같이 빌지 않고. 사위의 최근에 사돈내외도 마지못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발 기사만 좀 내려달라고 애원하더군요. 그 인간들을 쫓아냈고요. 결국 사돈은 직장에서 해고됐네요. 어디뿐인가요?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죄로 어마어마한 위자료까지 물어내야 했죠. 사위 역시 폭행으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어요. 글쎄, 사위가 저희 시어머니한테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사기를 친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다는 걸 알고 친구와 짜고 쳐서 친구가 먼저 저희 시어머니에게 약을 팔려고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사위는 선심 쓰는 척 시어머니에게 그 돈을 빌려준 거였죠. 어차피 친구 통해 다시 돌려받을 돈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이 사실이 밝혀지자 사위는 가중 처벌될까봐 잔뜩 쫄아서 또 한 번 저희 모녀에게 애걸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땐 소영이랑 너무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 돈 1억도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진짜로 안 받았어야지. 오히려 받았잖아. 자,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동안 우리 딸이 그 1억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 그걸 옆에서 다 보면서도 끝까지 비밀을 함구해?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자꾸 시킨 거라고요. 1억 따로 받아내면 저 사업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얼마나 좋겠냐면서. 급기야 사위는 사돈 내외까지 팔면서 자긴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돈 내외는 노발대발했고요. 안 그래도 자기 아들 때문에 실직자가 됐다 생각하던 바깥사돈은 사위와 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결국 보석금을 내줄 부모마저 잃은 사위는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형량이 짧아서 출소 후 보복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는데요. 멍청하게도 그 안에서 또 말썽을 일으켜서 형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인과응보란 게 정말 있는 건지 사돈 내외도 그리 썩 잘 살고 있지 못해요. 안사돈은 중풍이 와서 지금 반신마비로 누워 있고요. 바깥사돈은 그런 안사돈 때문에 그 나이에 막노동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다 하더군요. 반면 저희 세 모녀는 평화롭게 잘 살고 있어요. 딸은 최근에 회사에서 승진했고요. 손녀딸도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래방은 정리한 상태고요. 대신 작은 꽃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삶이지만 참 행복해요. 최근엔 인생의 작은 선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본인도 모르던 땅이 좀 있더라고요. 시누이가 이건 제가 갖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전부 다 줘서요. 그 땅을 팔아 꽤 큰 돈을 마련했답니다. 이 돈은 뒀다가 나중에 손녀딸이 시집 갈 때 쓰려고요. 사실 제가 이런 글을 쓴 건 딸에게 최근 만나는 남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딸이 제발 남편 복 없는 제 팔자와는 다른 삶을 살길 그렇게 바랐는데 막상 딸이 새로운 사랑을 찾자 겁부터 덜컥 나네요. 전 사위처럼 쓰레기 같은 놈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이죠. 이번 주말에 같이 만나 밥 한 끼 먹기로 했는데요.
어떤 사람일지 유심히 살펴보려고요. 부디 제게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지혜가 깃들길 빕니다. 혹시 좋은 사위감 고르는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하게 새겨듣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